네, 트래브제입니다. 저는 여전히 파나마에 있습니다. 북미와 중미 일정 마치고 이제 파나마에 있고요. 이제 남미가 시작되는 콜롬비아로 넘어가기 지금 일주일 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차를 사서 여기까지 이제 쭉 운전하면서 이제 탐방 아닌 탐방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중미 여행을 자차로 이동하는 분들, 이렇게 여행하신 분들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여행하신 분들 영상들이 좀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차로 여행하신 분도 있는데 유튜브를 안 찍고 이제 블로그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이제 여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2024년 어떻게 여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꿀팁을 한번 제가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자차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여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중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중미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물가가 좀 비싸요. 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가가 좀 비싼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남미보다는 볼 게 조금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물론 제가 남미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남미가 더 자연이 광대하고 그렇게 많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취향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살인율이 굉장히 중미국가들이 높았잖아요. 뭐 엘살바도르, 뭐 온두라스, 멕시코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한번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막 그런 것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중미는 일단 위험한 곳이야 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쭉 다녀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제 경찰들, 예전에 비해서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검문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6월 요구하는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석 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옆에 있는 벨리즈, 그리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가, 코스타리카, 여기 파나마까지 총 이제 7개월 동안 8개국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딱 그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우기를 조금 피해서 가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고요. 대체로 이제 고산지대가 아니면 반팔 반바지로 생활할 수 있는, 가볍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보다는 이때 이렇게 멕시코에서 쭉 내려오는 그 방식을, 그 루트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이제 프리우스 외관형을 구입을 했고요. 프리우스를 구입한 이유는 가장 큰 건 연비였어요. 왜냐면 하루에도 200~300km씩, 어떨 때는 300~400km씩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 연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연비가 기름값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기름값이 비싸요. 한국보다 더 비싸요. 근데 멕시코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19배, 한반도의 19배 되는 엄청난 크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여행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겁나 많이 다녔고 한 2만 킬로를 다녔기 때문에 기름값을 계산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구형 규정일 때는 한 18km 정도 나오거든요. 19km 정도. 제 차는 외관형이라 좀 더 긴 차예요. 그래서 18km 정도 나오는 연비를 가지고 기름값을 아껴서 모텔이라든가 호텔에서 자는 전략,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산다면요, 그 서스펜션 있잖아요. 이거 한 3cm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스팔트 도로 위주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길이 끊겨 있어가지고 오프로드로 달려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어떨 때는 시냇물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프리우스는 시티카잖아요. 근데 시티카인데 그런 곳들을 넘어간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고 약간 목숨 걸고 넘어야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SUV 차량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가격 차이도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차체가 높은 SUV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가 원래는 X5, BMW X5를 몰고 여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만류를 하셨어요. 그 차를 몰고 여행을 한다는 거는 중남미에서 돈 자랑하면서 길을 다니는 건 똑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범죄에 노출되게 되기 쉽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오버랜더들 차량을 보면요, 기본 막 7년, 8년, 10년, 20년, 30년 된 차까지 몰고 다니는 걸 보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7개월 동안 중미를 쭉 내려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범죄 타겟이 되지 않고 경찰들한테 삥 뜯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한 10,000불 정도 주고 차를 샀어요. 그리고 한 5,000불 정도 들여가지고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싹 갈았거든요. 엔진에 뭐 스파크 플러그라든가 이런 것들 싹 갈았는데, 국경을 넘을 때, 국경을 한 8번 정도 넘었죠? 근데 한 번도 국경에 있는 직원들이 뭐 뇌물을 요구한다거나 막 이런 경우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늘 그냥 내야 될 돈도 다 내고
그렇게 왔었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그쪽에서 지불하라고 하는 금액들을 다 체크해보니까 다들 그렇게 지불하고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나마에서 알게 된 그 한국 일본인 그 커플, 국제 커플이 계세요. 이분들 나이가 한 70대 정도 되신 대단한 분들이시긴 한데, 이분들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부터 멕시코에서 쭉 내려오면서 그 국경이라든가 경찰들한테 뇌물만 한 100만 원 넘게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국경에서도 얘들이 돈을 안 내면 우리가 당신들을 그 넘어가기 위한 그 도장 같은 걸 안 찍어주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국경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뇌물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아닌가 보다, 되게 좋아졌나 보다. 사실 자정작용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멕시코 같은 데서도 그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QR코드 같은 거 붙여놓고 만약에 뇌물 같은 걸 요구하게 되면 여기다가 리포트를 해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깨끗해졌구나 생각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 차가 한 1억 정도 하는 차였어요. 픽업 트럭에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였는데 딱 봐도 새 차네?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돈이 있는 분들이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차였는데, 야, 그런 차가 이제 뇌물도 요구하고 막 범죄 타깃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 야, 이거 난민이라면 난민은 조금 사람들이 더 어그레시브한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깃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1년 타고 버릴 차, 이런 차들을 사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차를 사서 쭉 중남미 여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칠레에서 차를 파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팔 때도 손해를 되게 많이 보겠죠. 왜냐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행 끝나면은 남미에다가 폐차를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가 잃어버려도 아니면 강도를 당해서 이 차를 날려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급의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찰들이 검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영어를 거의 못해요. 다 에스파뇰로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또 강압적으로 나오고 이런 게 없냐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치는 건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차의 그 뒷 트렁크라든가 옆에 다 열어가지고 다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멕시코에서 좀 되게 심했었는데, 니카라과랑. 그래서 좀 허름한 차를 구입하시라. 결론은 그겁니다. 허름한 차. 그리고 캠핑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캠핑카 비추입니다. 일단은 중미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범죄가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캠핑카를 해가지고 노지 같은 데서 자고 이러면 분명히 뭔가 일이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캠핑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캠핑지도 많이 있지도 않고, 굳이 중미 남미가 호텔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캠핑카에서 차에서 잘 이유가 있을까?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서늘하거나 이런 기후인데 거기서 잘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캠핑카라는 것들이 픽업 트럭을 개조를 해도 연비가 5km 정도 나오고, 또 엄청난 캠핑카도 큰 거 있잖아요. 막 그 솔라티급의 그런 차들, 벤츠 스프린터 같은 거, 그런 차들은 연비가 3km, 4km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진짜 100불씩 기름값이 나가. 근데 한 40불 정도만, 50불 정도만 해도 괜찮은 호텔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중남미에서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는데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이 잘 수 있잖아요. 차에서 자는 것보다는 좀 지붕 있는 데서 자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아예 연비를 극강으로 하고 세이브해서 그 돈으로 호텔에 자는 거, 그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고장날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그 수리하려고 찾아다니는 것도 문제고, 또 부품이 없으면 미국 같은 데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오는데도 한 2주씩 걸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막 이러면 전기 충전도 해야 되고 물도 채워야 되고 또 오물도 걸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캠핑장 자체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캠핑카로 도시 같은 데 가잖아요. 시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 제가 멕시코에서는 캠핑카가 저 앞에 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경찰차가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그 차를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잡더라고요. 그 차는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어서, 왜냐면 내가 1시간 넘게 저 차 뒤를 따라서 쭉 여행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알게 된 독일 친구가 그 벤츠 스프린터라고 솔라티급의 그 캠핑카가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그런 차인데, 그걸 이제 캠핑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 어떤 노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일어났는데 누가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경찰 수십 명이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자기적으로 겨누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여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팬티 차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캠핑카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튀는 차로 다니시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검문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특히 그 멕시코 북쪽에서는 진짜 검문 많이 하거든요. 100km마다 검문을 해요. 수천 킬로를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얘가 허름한 티셔츠에다가 허름한 바지에다가, 그리고 엄청 덥기 때문에 제가 슬리퍼를 신고 운전했거든요. 발에 땀 차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그쪽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더운 곳이 그쪽 소노라 사막 쪽이거든요. 소노라 사막이라고 거의 사하라 사막하고 동급인 그런 사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경찰이 있어가지고 통신도 안 터지는데 검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좀 남루하고 차도 오래되고, 특히 헤드라이트 쪽은 오래돼가지고 약간 그 색깔이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조금 어두운 색깔, 회색 색깔? 이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더니만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에스파뇰도 못한다. 당연히 지금 사실 못하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강조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 중남미가 산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면 진짜 꼬불꼬불 너무 심하거든요. 이거 하다가 와, 큰 차는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저는 차체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캠핑카라면 진짜 힘들겠다. 특히 뭐 픽업 트럭에다가 이어가지고 그 캠핑 그 카 있잖아요. 집 같은 거 이제 끌고 다니는 그런 차라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커브길 때 내려가는 길, 빗길 이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물론 이제 알콩달콩 지내는 재미는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한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멀지 않는 여행, 안전한 곳들을 여행하는 거라면 저는 괜찮다, 오케이. 근데 중남미는 좀 그렇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차를 페리를 태워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뭐 섬 같은 데 가거나, 여기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 갈 때도 길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에다가 차를 싣거나 로로선에다가 차를 싣는데, 차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2배가 아니고 3배, 4배, 5배씩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작은 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피드건입니다. 스피드건이 있는 나라가 제 기억으로는요, 그 멕시코랑 코스타리카, 그리고 여기 파나마, 이 3개국에서 스피드건을 봤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경찰들한테 그 스피드건이란 비싼 그 장비를 잘 나눠줄 정도로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개국은 스피드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도로 상태가 막 되게 깨끗하진 않아요. 일부 새로 이렇게 짓는 길들은 깨끗한 경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길이 막 달리기 좋은 길도 아니고, 또 턱이 되게 많아요. 턱이 진짜 골이 아플 정도로 턱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속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트럭 같은 것들이 쫙 천천히 지나가잖아요, 산길을. 그러면 뒷차들이 수십 대가 그냥 쭉 따라서 가는데, 그거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구글맵으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30분 나오네, 30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그런 차들이 있으면 시간이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진짜 오래된 차들, 제가 굴러가나 싶은 그런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전체적으로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사시는 그런 차량들을 타고 다니시면 추월하는 게 늘상 추월하면서 여행을 운전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택시들이 원래 택시들이 되게 빠르고 막 그러잖아요. 험하게 운전하고 길을 막 만들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중미에서는 멕시코 이후부터 이남부터는 뭔가 택시들이 되게 오래된 택시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과테말시티라든가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덜 그런데, 택시가 수령이 되게 오랜, 그런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차들이 많아서 오히려 택시가 길을 막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운전을 매너 있게 하는 편이에요. 막 되게 난폭 운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느긋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론 일부 양카 같은 거 모르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좀 폭주하는 경향들이 있긴 있는데 잘 없어요. 잘 없고 대체로 매너가 좋은 편인데, 중미에서도 근데 여기 파나마는요 거의 한국하고 비슷해요. 정말 운전을 난폭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초반에 왔을 때는 와, 운전하기 싫을 정도로 되게 심하게 운전하고, 막 길도 되게 꼬불꼬불 돼 있고, 파나마 시티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구글맵도 잘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래서 파나마만 좀 조심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운전하는데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차를 콜롬비아로 보낸 상태거든요. 지금 배에 실어져가지고 천천히 지금 콜롬비아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이제 차 없이 지내고 있는데, 우버를 타고 다니거든요. 우버는 어느 나라나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른 나라랑 다르게 처음에 이제 차를 타면 그 번호 나왔잖아요. 인증번호 있잖아요. 인증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타면 납치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고, 현지에 있는 택시들도 있는데 굉장히 낙후돼 있고 오래돼 있는데 우버 택시들은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 평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가지 당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버 괜찮고요. 우버 가격도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저렴한 여기는 특히 파나마는 진짜 우버비에 저렴한 편이고요. 기름값은 대체로 보면은 한국보다 비싸거나 비슷해요. 왜냐면 이 나라가 그 자체 정유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세계 한 20위권의 그 원유 생산국인데도 불구하고 원유를 뽑아서 이걸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정제를 해가지고 다시 수입하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시스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멕시코랑 기름값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도 되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차를 몰 정도면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몬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름값을 좀 세게 때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대신에 니카라과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리터당 1,100원 정도?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니카라과는 제일 못 사는 나라니까 소득 수준이 2,600불 정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이 무척 쌌고, 그 아래에 있는 코스타리카는 또 1,830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 아니라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파나마, 중미에서 제일 1인당 GDP가 높은 14,000불. 여기는 기름값이 또 1,100원 떨어져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파나마라는 나라가 물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물류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을 되게 많이 낮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1,1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코스타리카는 모르겠어요. 코스타리카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미국인들 은퇴자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약간 그 백인이 한 70% 이상 사는 나라가 이제 코스타리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상당히 비싼 나라예요. 제가 볼 때는 중미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가 코스타리카. 그리고 벨리즈도 리터당 2,230원 정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가기 전에는 미리 기름을 멕시코에서 만땅 채워놓고 그걸 이제 벨리즈 갔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미는 1인당 GDP가 낮네? 그러면 기름값도 싸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물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짜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차량 정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 월마트 오토에 가시면, 그 월마트 뒤쪽에 오토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그 고급류 같은 경우, 고급류가 아니라 합성유 같은 경우에는 55불 정도면 0W40 같은 거 이런 거 교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멕시코부터 내려오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와요. 참 아이러니한데 아무래도 미국은 자동차가 필수품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공산품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좀 싸고 중미 오면은 사치세 이런 것들이 30~40%씩 붙으면서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제가 엔진 오일을 멕시코 여행 끝날 때쯤에 갈았는데 얼마나 왔냐면 18만원. 오일 필터까지 가는데 제 차가 무슨 독일산 차도 아니고 일본 거 저렴한 프리우스인데도 불구하고 덤탱이를 맞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8만원 이하에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1인당 GDP가 8,000불인 나라에서 1인당 GDP가 75,000불인 나라랑 엔진 오일 교환하는 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더블을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해가지고 잘 얘기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그 필터류, 오일류 교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미 국가에서는 가장 그 차량 정비 비용이 쌌던 나라는 니카라과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1인당 GDP가 2,600불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차에서 문에서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아래 커버도 좀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거 교체했는데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하네, 외국인하고 덤탱이 안 쓰여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플로는 여러분들이 구글맵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저같이 이제 국경을 운전해서 넘어다니는 사람들은 오버랜더라고 하거든요. 오버랜더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아이오버랜더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사실 이 앱을 잘 안 쓰거든요. 잘 안 쓰는데 여기 보시면 호스텔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캠핑지, 그리고 후기 같은 것들, 호텔 후기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오버랜더들의 대부분 100%는 이 앱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웨이즈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도 현재 길 상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대요. 그래서 많이들 이 두 가지 앱을 다 필수적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구글맵으로 보고 다녀도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캠핑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오버랜더 앱 같은 것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앱은 저는 이제 쓸 일이 별로 없는 앱이라서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근데 또 다른 오버랜드 분들은 이 앱을 정말 잘 쓰시고 정말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아고다라든가 부킹닷컴, 구글맵에 있는 후기 이런 것들 다 보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맵에 별표를 다 쳐놨어요. 어디 갈지를 다 이제 별표를 쳐놨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면 그냥 별표를 딱 찍어가지고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실행해서 가는 이런 스타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웨이즈 앱을 통해 가지고 길을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중미에서는요, 가급적이면 유료도로를 이용하세요. 왜냐면 무료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길을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오프로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프로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흙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흙길이 아니라 자갈길에다가 막 파여있고 차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움직이고 막 골아프고 막 이런 길들 있잖아요. 이런 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차 안으로 먼지 들어오지, 정말 그냥 돈 내고 유료도로 그냥 쫙 가세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없지만 정말 그런 길에서 산적들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료도로를 이용하시라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텔 이야기를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호텔은 저는 주로 이제 동남아 있을 때는 아고다 앱을 많이 썼고, 북미에서도 미국에서도 아고다 앱을 많이 썼는데, 중미 오면서부터는 아고다가 보유한 그런 호텔, 거래하는 호텔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했고요.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부킹닷컴 예약을 했다가 또 직접 가가지고 좀 내가 오래 있을 거면은 주인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좀 할인을 하는 방법. 한 20, 30%, 40%까지 제가 할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장기로 머무는 그런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은 웬만하면 하나를 계속해서 쓰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고다로 플래티넘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0.1%인가? 그렇게 되니까 할인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30% 할인된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확실히 아고다가 저한테는 굉장히 호텔 가격이 저렴하게, 동남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좋고, 가끔씩 중미에서 특가로 뜰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5불짜리 그런 호텔인데 39불로 특가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그런 호텔 가서 자죠. 근데 중미 오면은 그 아고다에서 보유한 호텔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킹닷컴을 쭉 사용을 했고, 부킹닷컴을 사용하니까 등급이 또 레벨 3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올라올수록 뭔가 혜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할인되는 것도 있고, 뭐 액티비티 같은 거 할 때는 지원금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하나만 잘 파서 거기서 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멕시코는 한국 음식들을 구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또 많이 사는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멕시코시티라든가 몬트레이 같은 곳들, 그런 곳들은 한인 마트도 좀 있고, 그리고 한인 식당도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되게 비싸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미국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한아름마트, H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차에다가 그 음식 같은 거, 라면, 고추장, 된장, 참기름, 간장 이런 거 있잖아요. 식자재 같은 거 다 채워놓고 내려오세요. 왜냐면 멕시코는 진짜 비쌉니다. 한국에.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멕시코는 산이 많아가지고 운송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시간이. 그래서 멕시코는 한국 것들이 되게 비싸고 또 세금을 세게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중유가들이 대체 보면 세금을 되게 세게 때리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만큼은 안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하나에 미국에서는 1200원에서 1700원 정도 하는데, 멕시코에서는 2000원이 넘었던 적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좀 후회했었죠. 멕시코 이렇게 비싼지도 몰랐는데 미국에서 좀 많이 즐겨놓고 올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마트 가면 한 30-40만원어치 사게 되더라고요. 이런 너구리 같은 그런 라면도 진짜 몇십 개씩 사고, 그리고 이런 거 레토르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는 이유가, 이런 거는 하나에 7불 좀 넘거든요. 거의 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식당 가면은 일단 15, 16불, 20불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일 그 2만원 넘게 그렇게 단품 요리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그런 거를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식당들도 잘 없어요. 중국 식당은 되게 많아요. 판다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델리는 되게 많은데, 중미 오면 한국 식당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대도시 정도 가야지 있지. 그에 비해서 중국 식당들은 정말 모래도 하나씩 몇 개씩 다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한국 식당보다 일본 식당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일본인들은 더 초기부터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본 문화가 기저에 되게 많이 영향을 많이 미쳐 왔었어요. 예전부터 뭐 만화 같은 것도 시작해가지고 뭐 캐릭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케이팝은 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 만화를 보고 자라고 도라에몽도 알고 뭐 꺼봉인가 뭐 이런 캐릭터도 다 알고, 그리고 에반게리온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뭐 나루토 같은 것도 되게 애들 잘 알고 있고, 제가 나루토 티셔츠가 하나 있는데 그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가 보이면은 일단 무조건 쟁겨놔서, 제 차가 평소에는 옷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제 마트 한번 갔다 오면 다 이제 식료품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멕시코 같은 데는 월마트에 신라면이 있어요. 고추장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만. 근데 점점 내려올수록 월마트에 라면이 조금 종류가 줄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까지만 신라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타리카라든가 니카라과라든가 코스타리카 이런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쟁여서 내려오셔야 되고, 여기 파나마 오면은 그나마 조금씩 있어요. 여기 한인마트가 파나마 전체에 2개 있거든요. 파나마 시티에 2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살 게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에서 30-40만원씩 사는데 여기 오니까 100불, 150불 이 정도밖에 안 사게 돼요. 왜냐면 많지가 않아서 종류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또 다행스럽게도 콜롬비아나 남미 내려가면 또 한인 마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마트가 정말 대박인 게, 어떨 때는 중국 마트가 특정 품목들은 한인마트보다 더 저렴할 때 있어요. 이쪽이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유통망 갖고 있고, 중국인들은 정말 이민 와서 자리를 되게 많이 잡아놨어요. 특히 소매옷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은,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들은 얘네들이 다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대규모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엄청나게 많이 싼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어릴 때는 밥 안 먹고 김치 안 먹고 일주일, 2주일 잘 보냈단 말이에요. 회사 직딩 시절에 휴가 내서 여행 가면.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 나온 지 3년차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정말 절실합니다, 절실해. 그래서 이제 밥을 해 먹기 시작을 했어요. 뭐 밥을 해 먹는다고 해봤자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것들 이제 끓여서 먹는 거죠. 현지 음식이 중미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한식이 영혼을 울리는 음식이고요. 중미에서도 그나마 멕시코는 음식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근데 요리 같은 것들은 되게 비싸요. 어느 나라는 비싸긴 한데 요리 같은 거 되게 비싸고, 음식도 여기는 햄버거 문화예요. 미국 영향을 받아서 햄버거, 피자 문화고, 그런 것들 접하기가 되게 쉽고, 그래서 물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살이 많이 쪄있고 코카콜라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정말 요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오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월마트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여행 가면 월마트를 너무 사랑하시게 될 텐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듀라 브랜드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전기 압력밥솥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려가지고. 근데 밥이 잘 돼요. 그나마. 근데 이게 라면도 끓일 수도 있고, 또 짜파게티 당연히 끓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런 탕 같은 거 끓여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조그만 게 5인분 들어가는데, 대략 가격이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저 잘 쓰고 있어요. 초반에는 제가 멕시코까지는, 과테말라까지는 뭘 썼냐면, 햇반을 먹었는데, 햇반이 하나가 2,200원에서 3,000원 정도 해요. 이거 조그만 게 하나가. 근데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1,000원 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참치 하나에 5,000원, 햇반 하나에 2,500원, 그러다 김 하나에 1,000 몇백 원. 이렇게 하면은 9,000원이 벌써. 9,000원에다가 김치는 또 먹어야 되지. 또 뭐 다른 반찬해서 먹으면요, 10,000원이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맛있는 식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 밥솥을 이렇게 사게 되니까 햇반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햇반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멕시코 이남 쪽으로 오면요,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햇반이 그렇게 맛있는 밥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남자분들이라면 요거 진짜 강추드리고요. 와서 저도 이제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는지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그러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호스텔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더블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블룸을 이용하면서 주방도 공유 주방도 이용하고 또 공유 공간에서 또 영상도 만들고 노트북으로 이제 일정도 짜고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추드리는 체인 중에 뭐가 있냐면 셀리나라고 하는 그 호스텔 체인이거든요. 가격이 조금 있는 호스텔인데 불구하고 여기 객실에 오는 그 손님들 수준이라든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되게 이쁘게 잘 해놨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액티비티 이런 것도 잘 해놨고 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뭐 분위기는 좋으니까 인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가격은 조금 1.5배에서 2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프리볼트로 되어 있는 헤어 드라이어를 태국에서부터 이제 사서 갖고 다니고 있는데 태국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 오게 되면 중남미, 미국에서부터 남미까지는요 거의 90%의 나라들이 110V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리볼트 꼭 사용하셔야 되고 멀티 코드인가 또 있잖아요. 네모난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 나라 쓸 수 있는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되게 불편해요. 뭐냐면 사이즈도 큰데다가 어디다 꽂으면 이게 헐렁헐렁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중미 같은 경우에는 그 콘센트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부서져 있는 경우도 많고 꽂아도 전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밤새 해놓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게 화구화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충전이 안 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국에서 좀 여러 개 갖고 오신 거죠. 저는 여기서 한 5개 정도 샀는데 2개가 부서졌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이제 저렴하게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딱 꽂으면은 스파크 팍 나와서 불타버린 경우도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에서 좋은 거 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액션캠이랑 요 헤어드라이어랑 노트북이랑 핸드폰 충전한 4가지 근데 4가지 다 이제 다 꽂아놓고 있거든요. 일체형이니까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냉장고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 사용용 냉장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냉장고가 가격은 되게 비싸지 않아요. 한 30만원 정도? 그 정도 하는데 뭐 비싼 거일 수 있죠. 대형 냉장고에 비하면 되게 비싼 건데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파워뱅크를 같이 설치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제 거대한 이제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얘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쿨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냐면 중미 많은 나라들이 더운 지역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사막이라든가 또 해변가 이런 데는 얄짤없이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고산지대 아니면 1년 내내 더워요. 근데 거기다가 김치라든가 뭐 반찬 같은 거 넣어놓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있으면 김치라든가 반찬 뭐 콜라 같은 거 시원하게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마실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파워뱅크가 굉장히 무겁고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싼 거는 오프라인에서는 100만원짜리 봤었고요. 근데 시중에서 50만원짜리 있다고는 들었는데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차량 연비를 엄청나게 깎아먹을 수도 있다. 그런 점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거추장스럽게 다니는 걸 싫어하는 데다가 어차피 차 1년 쓰고 거의 버릴 건데 냉장고는 어떻게 처리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냉장고를 안 갖고 다니는데 혹시 부부라면은 그리고 이제 밥을 해서 먹는 비중이 많다면 냉장고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사실 이게 정말 저렴하고요. 중미 이런 데는 아예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고 다녀야 되는데 일단 월마트라든가 캠핑몰 같은 거 아웃도어 월드 제 영상 중에서 아웃도어 월드랑 레이 REI 그 캠핑 용품 전문으로 파는 데인데 그 2군데 가면은 다 있어요. 그리고 월마트에도 저렴하게 파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리서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에는 웬만해서는 운전 안 했어요. 해 떨어지면 웬만하면 운전 안 했고 도시 이동을 하기 전에 어두워지면은 그냥 중간에 어느 도시 있는 호텔 들어가서 그냥 숙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미나 남미나 그 되게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도시도 어두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운전할 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누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운전하다가 사람 누구 쳐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숙박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중간에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일단 계획을 잘 짜놔가지고 낮에만 움직이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차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도로 같은 데 보면 도시와 도시 연결하는 도로에 컨테이너 실은 트럭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차들이 많으면 되게 안심이 돼요. 근데 차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일정을 잘 짜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열어 넘다 보면요, 걔네들이 카피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권 카피라든가 자동차 등록증 카피라든가
운전면허증 카피 이런 것들을 이제 앞뒷면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한 2, 30장 정도 한꺼번에 뭐 도시든 어딘가에서 다 그 복사해놓고 그러고 다니세요. 그래서 철 같은 거 넣어서 갖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국경 넘을 때 정신없고 막 덥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되게 피곤해요. 저기 가가지고 복사 한 대 가가지고 복사해와라 이러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4종류의 카피를 20장을 그 멕시코 넘어가기 전에 다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제 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 뿌리면서 다니고 있죠. 그리고 통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통신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옥수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가셔가지고 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뭐 통신사 간판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국경 같은 데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통신 비용은 한국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통신은 개통하시는 게 좋고요. 돈 아낀다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면 동행 거 쓰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뭐 하루에 1불, 뭐 1불, 2불 이 정도 선이니까 굳이 그 통신비를 아낄 필요 있나? 그래서 안 되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일정 바뀌면은 또 바뀐 대로 이렇게 리서치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통신이 안 터지면 답답하잖아요. 차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렇게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통신을 개통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는 옥소 편의점에서 하시고 그 아래부터는요 뭐 티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클라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둘 다 느낌은 SK텔레콤이랑 그 KT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 티고를 하다 보니까 나라를 바꿔서 계속 티고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딱 한 번 클라로 썼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차이가 속도 차이가 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티고나 클라로가 과테말라에서부터 제가 여러 나라를 오면서 보면은 그 통신사가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과테말라 티고, 엘살바도르 티고, 니카라과 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티고를 썼었는데 물론 나라가 바뀔 때마다 유심은 새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새로 사야죠. 통신 상태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도시를 벗어나면 끊겨요. 멕시코는 나라가 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 19배다 보니까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운전하다 보면은 통신이 안 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유튜브에다가 오프라인 저장을 했어요. 영상들을.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뭐 다니면서 운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멕시코 아래로 내려올수록 나라 크기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조금 크거나 작거나 이렇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통신이 뭐 어딜 가도 거의 다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데이터를 많이 먹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 호텔에서 와이파이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러로 3,000불 정도를 늘 갖고 다녔어요. 차에다가 두 군데다가 분산해가지고 갖고 다녔는데 갖고 다닌 이유는 카드가 안 되거나 그 체크카드에서 출금이 안 되거나 그런 나라들이 있을까 봐서 3,000불을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한 달 제가 쓰는 돈이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배낭여행자들은 한 달에 7, 80만 원 쓴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혼자 다니다 보니까 돈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도 1박에 5만 원 정도 해서 자면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숙박이 되는 거고 또 밥도 사 먹는 경우가 많고 한식당 가면은 4, 50만 원씩 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경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 경비가 신경이 쓰이시면 동행을 구하시는 게 착한 것 같아요. 가끔 여행 가다가 동행을 구한 경우가 있는데 호텔도 쉐어하게 되고 그렇게 장점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한 30%는 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미에서도 신용카드는 다 돼요. 다 되는데 신용카드보다는 그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신용카드 쓰면은 5%에서 10%까지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현금을 좀 넉넉하게 갖고 다니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라마다 출금할 때 출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나라들은 60만원, 어떤 나라는 30만원 이렇게 다르거든요. 가능하면 많이 뽑을 수 있는 나라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빼세요. 수수료도 한 5,000원대로 저렴하게 ATM 수수료가 나온 데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6.5불이에요. 거의 이제 9,000원 정도. 그래서 야, 근데 250불밖에 못 찾아. 하나만은. 그래서 미리미리 찾아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참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제가 500불 정도 찾는다고 하면 수수료만 18,000원. 그리고 제가 달러는 늘 비상금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거고 현재 가면 현재 ATM기 가서 돈을 뽑아서 썼어요. 현재 통화로 뽑아서 쓴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환전을 한 거보다는 환전하다가 뭐 위조 지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뭔가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타겟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ATM기에서 경찰 입회하에서 그렇게 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요, 뭐 한 장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신용카드는 넉넉하게 갖고 다니세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한번 잃어버렸거든요. 주력카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애려고 했던 신용카드가 주력이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총 카드 3개 들고 다녔거든요. 신용카드는 3개, 체크카드는 2개 갖고 다녔는데, 체크카드는 거의 안 쓰고요. 신용카드 메인 하나 잃어버리니까 2개 남았잖아요. 비자랑 마스터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제가 2개 있다가 하나 잃어버리면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 카드가 어떤 데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는 한 3장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무슨 일이 설지 모르니까. 이 중남미에서는 늘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도 다 저랑은 다른 사람들이고, 업무 처리도 엄청나게 느리고, 생각도 다르고, 또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늘 있고, 여러분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미는 여성들이 혼자 여행하기 괜찮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좀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 더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치노예요, 치노. 근데 여자들은 탁 튀고, 한국 여성들은 탁 튀거든요. 여기에는 그 중미는 중국 사람들은 좀 많아요. 왜냐면 100년 전에 노예로 많이 와가지고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또 파나마 운하도 파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손이 계속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중국말도 못하는데 한 4대째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꾸며요. 중국 여성분들 잘 안 꾸민단 말이에요. 그냥 퓨어하게 중국에 있는 도시, 상해나 이런 도시 말고, 심청 같은 도시 말고 그냥 내륙에 있는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블랙핑크라든가 한국 가수들 좋아하지. 왜냐면 싹 깔끔하니까. 근데 한국 여성들은 일단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왜냐면 얼굴이 되게 하얗고 몸매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떨어지는 몸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랑 좀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어딜 가나 다 쳐다볼 거고, 어떤 지역들은 캣콜링이 되게 유명한 그런 곳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혼자서 중미 여행은 저라면 비추. 인도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인도도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중미는 여성 혼자 오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잘 여행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라면 제 딸을 중미를 혼자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남자친구가 더 위험한가? 근데 누구랑 같이 이렇게 일행을 만들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 같은 경우에는 뭐 손빨래 같은 거 하면 옷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손빨래를 안 하고 어딜 가나 그 런더리맷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대충 한 5불에서 7불?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고 뭐 샵마다 다른데, 5불에서 7불 정도면 일주일에 세탁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또 저는 또 옷이 많아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가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가면은 7불에서 9불 정도? 킬로그램 달아가지고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세탁만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최고다. 다 이렇게 빨아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다림질을 해요. 그래서 팩으로 탁 주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메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메고 다닌다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이 뭘 메고 다니면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카메라도 있고 비싼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저는 유튜버니까 어쩔 수 없이 고프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주머니에 신용카드 한 장이랑 40불 정도? 한 5만원 정도? 그 정도만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거 외에는 들고 다닌 적도 없고, 지갑도 들고 다닌 적이 없고, 왜냐면 지갑이 타겟이 되거든요. 지갑을 보이면 안 돼. 가방도 웬만하면 매지 마시고, 힙색 같은 거? 뭐 슬링백? 이런 거 이제 하고 다니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가능하면은 그냥 뭘 들고 다니지 않으신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남미의 여러 지역들이 아예 핸드폰도 꺼내고 다니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남미가 어떻게 보면 중미보다 더 치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중미는 그런 데는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어딜 가도 핸드폰을 늘 보고 다녔어요. 맵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막 핸드폰을 넣고 다니면서 안 꺼내고 막 이런 적들이 없었는데, 남미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남미는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7개월 동안 8개국에 있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크기보다 한 11배 정도 되다 보니까 엄청 큰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동선을 잘 짜셔야 되고, 차가 있는 분들은 루트를 잘 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바하캘리포니아로 가겠다 싶으면은 바하캘리포니아 쭉 남쪽 내려가가지고
페리를 타고 넘어가야 돼요, 육지로. 근데 그게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일반적인 수용차는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넘어갈 때는 보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허가증 이런 것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나는 바하 캘리포니아 안 가겠다 싶으시면 이제 내륙에서 쭉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소노라 사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더운 사막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못 넘어가요. 여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 덥기도 하고 각오하고 이제 쭉 내려오셔야 되고, 여기에 또 뭐 산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위험하다기보다는 너무 꾸불꾸불 이게 심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지치더라고요. 와, 제가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쳐가지고 야 쉬자 이런 적도 있었고, 또 영상 45도 정도 올라왔었는데 제가 아마 6월달쯤에 아마 지났을 거예요. 영상 45도니까 주유소 가니까요, 문 열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오는데 다시 훅 닫아버렸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데 막 뛰어갔어. 막. 진짜 거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 와, 이 정도면 사하라 사막도 장난이 아니고 동급이니까 거의. 하여튼 아메리카에서 가장 더운 데를 제가 1박 2일 동안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그것도 정말 굉장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트래블제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는 가장 여행으로서 좋았던 나라는 이태리였거든요. 근데 멕시코 여행을 다 끝나고 나니까 느꼈던 게 나의 최고의 여행지는 국가는 멕시코. 멕시코는 나라가 크니까 진짜 다 채워. 항구는 항구에도 다 채웠고, 항구도 뭐 동쪽 카리브해 쪽도 다르고 태평양 쪽도 다르고 다 다르고 분위기가, 사람들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이게 중미, 어떻게 보면 이제 멕시코는 북미이긴 한데 문화권으로는 중미잖아요. 라티노 쪽이잖아요. 근데 라틴 국가들 제가 지금 8개국 다니면서 가장 여유로운 나라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었고, 여유가 있으니까 친절한 것도 굉장히 다른 나라 다 왔어요. 근데 비해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느낌이 막 판잣집 있고 정말 구걸하는 사람들 많고, 딱 세워놓으면 교차로 딱 신호관에서 세워놓으면은 막 와가지고 묘기 부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물 뿌려가지고 막 닦아주고 막 이런 친구들 돈 달라고 하면서,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수준이 내려가고, 물론 내려오면서 부익부 비행기빈이 엄청 심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구걸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벤츠 신형차 몰고 가고 포르쉐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멕시코가 빈곤층이 40%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산층이 많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멕시코였던 것 같고, 그 아래 나라들은 진짜 너무 격차 크다. 백인들은 잘 살고 흑인들이라든가 라티노들은 못 사는, 이런 이렇게 확 차이가 되게 심한 그런 느낌이에요. 중간에 중산층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멕시코의 제가 방문했던 곳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이번 영상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영상을 엄청 오래 찍은 것 같은데, 와, 1시간 넘게 떠들었네요. 그 다음에 갔던 나라가 벨리즈였어요. 벨리즈는 그냥 3박 정도 했었고요. 벨리즈 시티라고 하는데 도착을 했는데, 분위기가 1960년대 미국 남부의 슬럼가, 흑인들이 사는 슬럼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엄청나게 시커멓고 건물들이 오래되고 낡았고 판잣집들이 도심에 다 있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범죄율도 예전에 상당히 높았는데, 일단 저는 뭐 3박 4일 동안 있었으니까 범죄에 이렇게 노출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키코코라고 하는 데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1시간 정도 타고 갔는데, 그 전에 제 차는 페리 타는 곳 근방에 파킹랏이 몇 개 있거든요. 한 2박하고 15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파킹랏에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이 됐어요. 이게 차가 온전하게 안전하게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별일은 없었고요. 키코코 가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스노클링 예약을 해야 돼요. 요트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한 90불 정도면은 괜찮은 요트에서 점심도 주고 스노클링 장비도 대여해주고 사진도 찍고 무제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제 인생의 첫 번째 스노클링을 바로 거기서 했습니다. 키코코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레이트 블루홀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산호, 해구를 보러 가야 돼. 바닷속에 있는 싱크홀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보러 가는데 비행기를 빌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한 4, 50만 원 정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활주로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못 갔어요. 물론 키코코 말고 저 위로 산페드로라는 데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대여하면 되는데, 그것도 비행기도 5명이 꽉 차야지 출발한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 차는 벨리시티에 땡볕에도 파킹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레이트 블루홀은 포기. 근데 가능하면 가시는 분들은요, 기회 되면 보고 오시는 게 좋죠.
그리고 벨리즈는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뭘 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벨리즈는 벨리즈 시티랑 키코코 외에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그 두 군데밖에. 그렇기 때문에 벨리즈는 최대한 짧게 머물고 다른 곳을 이용하십시오.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는 제 생각에 중미에서 커피가 가장 맛있는 곳이었어요. 안티구아 커피. 안티구아가 너무 좋은 곳이고 저도 열흘 넘게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아티틀란 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 체게바라가 혁명하러 가다가 그 호수를 보고 반해가지고 여기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이런 얘기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또 전 세계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와가지고 너무 반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진짜 멋있는 호수입니다. 호수가 그렇게 멋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주변에 화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화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칼데라 호수거든요. 둘레가 100km가 넘어요. 그래서 바다 같은데 또 산이 있으니까 또 호수 같기도 하고, 그런 아주 끝내주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 이제 11개의 도시가 쭉 있어요. 11개 도시가 쭉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건 이제 파나체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배낭 여행자들이 거기에 중간에 기착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편이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근데 볼 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유명한 게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로코커피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오랜만에 한국말도 써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아티틀란 호수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캠핑 하시는 분들은 캠핑카 그 독일 사람인가 스위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캠핑 그 플레이스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기서 캠핑을 하고 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캠핑 안 하고 호텔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캠핑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테말라 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심 구역들, 뭐 존 호라든가 존 9, 10 이런 데는 우리나라 삼성동, 청담동 뺨치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엄청 몰도 화려하게 돼 있고 또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제가 스파게티 하나씩 시켰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3만 원이더라고요. 한국 가격 뺨치게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아, 이게 부익부이 되게 크구나. 주변에 다 백인들밖에 없고 그거 보니까. 근데 제가 거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동네를 거기서도 한 20일 있었던 것 같아요. 20일 가까이.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과테말라에서 다음 나라인 엘살바도르로 넘어가려 하는데 과테말라 그 나라 안에서 그 과격 시위가 있었어요. 뭐냐면 올해 8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기존에 있던 대통령이 불복한 거예요. 불복.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탄압하고 사람들 막 시위하고 그런 것들을 저도 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남미 사람들이 시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도로를 봉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든가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을 던져요. 차에다가. 그래가지고 막 깨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평화로웠던 사람들이 시위할 때는 과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거의 2주 넘게 과테말라 시티에 갇혀가지고 그냥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나라인 코스타리카가 있었는데 파나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파나마에서 또 시민들 봉기가 생겼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한테 구리광산 개발 관련해서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뇌물을 또 챙겼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파나마에 있는 국경부터 모든 도로들을 다 막아버릴 거예요. 왜냐면 중미 사람들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길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가 되게 많잖아요. 경부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뭐 중부, 뭐 서해안, 뭐 남해안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 막아버리면요, 나라의 그 물류가 싹 막혀버립니다. 그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미 내려가면 남미도 그런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되게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살바도르는 일주일 있었는데요, 산타아나 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타아나 화산은 칼데라 호수가 위에 있는데 그 호수 색깔이요, 완전 그린색이 너무 아름다운 그린색, 에메랄드빛 그런 색이 있고, 그 옆에 또 엄청나게 큰 또 칼데라 호수가 그 아래 엄청나게 또 큰 게 또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거 보려고 가는 게 엘살바도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궁금해서 간 것도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 사용한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들도 비트코인 사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거의 선호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수도인 산살바도르인데, 산살바도르는 제가 한 이틀 있었나? 근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관광으로 가기에는 뭐 별로 볼 게 있는 도시는 아닌 것 같고, 대신 이제 몰 몇 개 있는데 몰 몇 개 있는 것도 그냥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딱히 볼 게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예전에는 범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들 깨끗해지고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청담동스러운 곳이 이제 북쪽에 있긴 있는데 저는 거기서 2박을 하면서 머물면서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은 진짜 저기는 안 가도 된다. 산타아나 화산에서 바로 온두라스 넘어가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부터는 뭔가 사람들이 되게 스마트한 느낌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바퀴벌레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넘어간 나라가 온두라스인데, 온두라스는 흑인 비중이 많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 분위기가 되게 약간 가라앉은 느낌이 있고요. 흑인들이 많으면 범죄율이 올라가고 동네 쓰레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중미 여러 나라들 쭉 보면서 그 국가별로 이렇게 흑인 비율이라든가 백인 비율들, 인종 비율들 쭉 보고 다니고 있는데, 온두라스부터는 뭔가 나라가 확 이렇게 엘살바도르 대비 확 떨어진 느낌이 들고 백인 비중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온두라스 자체도 빈국이기도 하고 약간 산업적으로도 내세울 게 없는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온두라스는 관광으로 사람들이 안 가고 오히려 엘살바도르에서 니카라과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온두라스는 관광으로 뭐 위에 그 카리브해 쪽에 콕세놀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거기도 비싸고,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유카탄 반도 멕시코 쪽 거기 있는 섬들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뭐 특출나게 대단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온두라스는 궁금해서 여러 군데 가보긴 가봤는데 딱히 막 되게 좋았다거나 여기 되게 추천해 줄만하다 그런 기억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테구시갈파에 갔는데 야 진짜 어두워. 날씨도 우중충했는데 2박을 했는데 분위기상으로는 되게 살벌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은 제일 분위기가 안 좋았던 나라가 온두라스였던 것 같고, 관광적으로도 많이 내세울 것도 없는데 발전을 안 하는 나라가 온두라스였던 것 같아요. 대신 온두라스에서는 마트에서 신라면을 팔아가지고 이게 웬 떡이야 싶어가지고 엄청 쟁여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라면 가격이 거의 미국 수준으로 샀어요. 1,700원? 그 정도? 그래서 한 30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온 나라가 바로 대망의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는 어떤 나라냐면 그 30년 독재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론사들을 싹 다 망가뜨려 놨어요. 다 폐가시켜버렸어요. 전부는 아니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반정부 그런 언론 매체들을 다 이제 싹쓸이 해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옛날 우리나라의 땡전 뉴스 막 이런 느낌? 이런 데만 남겨놓은 거지. 그래서 이 나라에 드론이라든가 카메라 반입이 금지예요. 그래서 전 육로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차를 몰고. 근데 와 3시간 동안 정말 거의 국경에 갇혀있다시피 했어요. 정말 저는 국경에서 학을 뗐어요. 이 나라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차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비 오는 날에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드론이랑 카메라를 찾으려고. 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심했었고, 이게 입국 갈 때는 그렇게 뭐 찾아보고 열어보고 하는 건 오케이인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트렁크 열고 하고 닫았거든요. 이 니카라과는 그 출국할 때 옆에 있는 나라에 있는 코스타리카 넘어갈 때도 2시간 동안 저를 거의 괴롭히더라고. 그리고 국경을 넘을 때 그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민국 담당자들 하는 거 보면은 되게 그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친절하면 뭔가 좀 다르고, 특히 과테말라라든가 멕시코는 되게 친절했었거든요. 엘살바도르까지도 친절했는데 온두라스부터는 뭔가 좀 전문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니카라가 오니까요 그냥 되게 퉁명스럽고 신경 안 쓰고 너가 뭘 해도 나는 신경 안 쓴다는 그런 주의. 그래서 국경하는데 3시간이 걸린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은 1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니카라가 정말 최악이었고, 근데 니카라가 나라가 그 중미에서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국경이 정말 최악이라는 거는 수많은 유튜버들이라든가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 악명 높은 거에 비해서 정보는 또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정보를 남길까 하다가 학을 떼고 이러니까 뭐 기억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때 기억들은 영상으로 있게 있는데 뭐 기록이라든가 후기라든가 이런 거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니카라과가 물과 불의 나라예요. 정말 화산이 엄청나게 많고 한 20-30개 되나? 그리고 호수도 진짜 중미에서 가장 큰 호수, 그리고 되게 멋있는 호수들이 있고 그 옆에는 엄청나게 멋진 또 화산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볼만해요. 볼만한데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에요. 독재하고 있지, 그 전에는 내전이 한 몇백 년 동안 있었지. 이러다 보니까 우파와 좌파가 서로 이렇게 내전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는 미국이 있었지. 이 중미는 내전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좌파와 우파의 싸움도 있긴 했었지만, 물론 마약도 있었고 하지만, 미국이 뒤에서 늘 뭔가 이렇게 누구 뒤를 봐주고, 독재자, 친미 독재자 이런 사람들 뒤를 봐주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니카라과, 뭐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어쨌든 그래서 니카라과는 자연 환경은 너무 멋있는데, 특히 마나과호라고 하는, 수도가 마나과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뭐 볼 거 없는 곳이긴 한데, 그 수도에서 바라보는 그 호수 뷰가 너무 멋있고, 또 니카라과호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호수에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호수라는 거고, 중미에서 가장 큰 호수인데, 여기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섬이 그 화산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와, 그 섬에 들어갈 때 차를 배에다 태워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몇만 원 들어요. 또 섬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차로 이렇게 돌아야 2시간이면 돌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섬 중심에서 탁 화산 쪽을 바라보는데 2개 화산이 다 있고 호수가 바다처럼 딱 있는데 노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중미에서도 손에 꼽히는 풍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중미에서 가장 멋있었던 풍경이라고 하면은 과테말라에 있는 푸에고 화산이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푸에고 화산에서 보는 그 밤에 폭발하는 그 화산의 모습이라든가, 한밤중에 그 정말 번개가 많이 쳐요. 이상하게 그 동네는 번개가 많이 치더라고요. 근데 번개가 치면은 그 해발 4,000m 산에서 바라보는 그런 전경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얼마나 밝은지, 한쪽에서는 화산 터지고 있지, 한쪽에서는 막 버쩍버쩍 거리지. 구름은 진짜 멋있는데 바람이 세니까 빨리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행성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제 영상 중에서도 그 풍경은 아침과 밤 풍경을 이제 그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4,000m짜리 그 산 올라가려면 걸어서 가면 5시간 걸리고, 저는 말 타고 올라가서 3시간 만에 올라갔거든요.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걸어서는 절대 못 올라가요. 특히 이제 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 3m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중미에서는 중남미 통틀어서 가장 힘든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땅만 보고 5시간 동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말을 탔는데 제가 한 17만원 정도 내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17년만 18만원?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말을 타고 올라가는 게 엄청난 허리 운동이 되더라고요. 또 이게 땅을 보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무척 힘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옆엔 절벽이니까 무섭고, 말 타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긴 위험한데, 저로서는 제일 멋있는 풍경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금을 들였는데, 아마 제 인생에서 5손가락에 손꼽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카라과호 얘기하다 과테말라 들어갔는데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 이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경에서 정말 짜증이 났어요. 특히 흑인들은 그 동양인들 뭐 치노라고 하는데, 치노들이 차 끌고 다니면서 여행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질투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유튜브 보면은 막 한류 열풍이다,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 뭐 케이팝 좋아한다 이런 것들 대충 보여주면서 여행 유튜버들이 뭔가 한국 사람들한테 환상을 많이 심어주는데, 실상은 그냥 동양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치노예요. 치노. 뭔가 존경해준다고 싶으면 Japanese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Chinese 이렇게 영어식으로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는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는 한국의 존재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흑인들은 되게 그게 심한 것 같고, 온두라스라든가 니카라가 흑인 비중이 확 올라가거든요. 코스타리카를 넘어가는데 국경에서 체크하는 사람이 흑인 여성, 이만큼 뚱뚱한 여성이었는데, 와, 백인들은 그냥 보내주는데 저는 캐리 같은 거 다 꺼내라고, 제가 다 꺼냈어요. 꺼내라고 땡볕에서 꺼냈는데, 이거 들고 저 엑스레이 촬영하는 데 가가지고 짐 검사하잖아요. 컨베이너 벨트로 쫙 검사하잖아요. 뭐 그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짐 다 뜯고 가가지고 검사하고, 그 드론 차리려고. 난 나가는 출국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근데 그에 비해서 코스타리카에서는 별로 검사를 안 해요. 워낙 니카라가 깐깐하게 검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검사 안 하는데, 근데 문제는 코스타리카 인기가 많은 여행지잖아요. 자연 환경 때문에. 국토의 그 50%가 정글이고, 그리고 국토의 25%가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연을 잘 보호해서 이걸 관광산업화 시켜가지고 이걸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변변한 그런 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불이기 때문에 여기다 누가 공장을 짓겠어요. 옆에 있는 나라 니카라과는 1인당 GDP가 2,600불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옷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코스타리카가 정말 좀 사람 지치게 하는 게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미국만큼 비싸더라고요.
말라 비틀어진 햄버거랑 감자튀김이 콜라랑 나왔는데 18,000원이야. 그래도 자연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나무늘보라든가 뭐 원숭이라든가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러 왔지. 벌새라든가 보러 왔는데 걔네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망원경으로 봐야 돼. 망원경으로 저 위에서 숨어 있고 막 이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약간 과대 광고가 됐던 나라라고 해야 되나? 코스타리카에 대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 인기가 있는 거는 그 미국 은퇴자들이 되게 많이 사는 이유가 안전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맞게 세팅이 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인 부동산 중개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미국 그 부동산 중개업자 간판, 광고하는 간판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부동산 업체들 그런 것 있잖아요. 그 복덕방 체인들 이런 것들도 쭉 있고, 그리고 미국 패스트푸드 그런 체인들도 쫙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미국한테 빌붙어가지고 사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은퇴자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기도 했었고, 얘기 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은 그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에 살고 6개월은 여기서 산다. 그래서 집 사니까 영주권 나오고 그냥 편하게 있다. 차도 그냥 BYD 전기차 사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전기차 산 이유는 여기가 길값이 1,830원 비싸다. 미국보다 비싸니까. 미국은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1,100원에서 1,600원, 700원 이 정도 선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코스타리카는 산업 자체가,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지.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국립공원 몇 개인데, 갈 때마다 비용이 입장료가 25불 정도씩 해요. 어떤 데는 30불 반대도 있고,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갈 때는 되게 많은데 갈 때마다 돈이 미국보다 비싸니까, 미국도 그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25불에서 35불 정도가 이제 입장료거든요. 물론 이제 1년짜리 패스를 80불 내고 이제 사긴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국인이라든가 외국인 가격 차이도 되게 많이 크고, 물론 중미에서 제가 볼 때는 자연환경이 제일 많이 발달했고 정글도 되게 잘 돼 있고 식물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기에 좋은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볼 게 생각보다 없었고, 물가는 기대보다 너무 비쌌고, 사람들은 풀업이다 하면서 되게 낙천적일 것 같았는데, 그건 정말 그 장사하시는 분들, 관광업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풀업이다라고 외치는 경우를 별로 들을 일도 없고, 그래서 여러모로 실망했던 곳이고, 특히 저는 13,000불짜리니까 그 1인당 GDP가 중미에서 되게 잘 사는구나. 그래서 수도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수도는 되게 삐까뻔쩍하겠다. 과테말라 시티처럼. 과테말라 시티는 되게 삐까뻔쩍해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흑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되게 어둡고 낡고 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코스타리카가.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제가 11월부터 12월 그 사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20일 동안 있으면서 뭔가 좀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뉴엘 안토니오 국립공원 거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파나마로 넘어왔습니다. 파나마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파나마 국경을 넘어오자마자 몰들이 되게 많아요. 듀티프리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뭘 했냐면 그 신발을 사서 신발. 왜냐면 제가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웬만하면 신발을 에어맥스를 신는데, 중미에 있는 나라들이 그 되게 이런 식품들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에어가 조금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25만원이에요 일단. 오자마자 신발을 3킬러 해놨어요. 에어맥스 신발 3킬러 해놨어요. 왜냐면 남미까지 1년 동안 있을 건데 맨날 빨빨 걸고 다닐 거니까 터지면 또 남미에는 뭐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종류도 나이키 그 에어맥스 종류가 중미 국가들이 별로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파나마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었고, 가격도 미국보다는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3켤레를 사가지고 지금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드론도 하나 구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오징어 포켓 3 이런 신상 다른 나라는 없어. 근데 파나마는 물류의 중심이다 보니까 배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싸진 않죠. 비싸죠. 왜냐면 이게 지금 찍고 있는 촬영 장비가 한국에서는 60만원 하는데 여기서는 8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0%가 더 비싼 거지. 그래도 괜찮아. 없는 것보단 나아. 그래가지고 파나마에 와가지고 좀 쇼핑을 많이 했고, 그리고 파나마는 관광할 게 볼 게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보케테인가? 게이샤 커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인 게이샤 커피 만드는 데 빼고는 딱히 볼 게 있는 데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파나마 시티도 한 2, 3일 정도 둘러보면은 딱히 볼 게 있는 곳은 아니에요. 서울에서 직접 오신 분들은 더 볼 게 없으실 거고, 저는 그 코스타리카 정글 이런 데 20일 있다 보니까 너무 도시가 반가워서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저는 차를
파나마에 있는 콜론,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콜론 항구에서 콜롬비아를 보냈잖아요. 이게 3주가 걸려요. 왜냐면 에이전시랑 컨택을 하고 컨테이너 보디를 찾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일정 나오고 그 컨테이너에 차를 넣고 이 컨테이너가 배에 실어지고 배에 실어진 컨테이너들이 또 출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에 도착하고 이런 것들이 대체로 한 3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오시기 전에 미리 한 달 전쯤에 에이전시랑 컨택을 하셔가지고 저는 오버랜드 엠바시라고 하는 곳이랑 했거든요. 2200불 정도 들었는데 거기랑 날짜를 컨택을 해가지고 잡아서 파나마에 오셔가지고 차를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보낸 다음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거든요. 그동안 파나마시티 여행하고 파나마 운하도 보시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콜롬비아 카르테나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거기 관광을 끝낸 다음에 좀 며칠 있다 보면은 배가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차를 픽업해가지고 카르테나를 떠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97분 동안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와,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97분 동안 촬영한 건 처음인데 라이브 빼고는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2024년부터 로드트립을 미국에서부터 쭉 내려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미 여행이 끝나면 또 남미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